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독서 1강이죠. 기능주의 철학과 중국어 방 논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이 지문이 한 1500자 정도 되는 것 같죠? 꽤 긴 지문인데요. 얘는 지금 출처가 어디냐? 수능특강 독서입니다. 올해 버전인데요. 2024 대비 수능특강 버전인데 고1과 난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고1과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차이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약간 어려운 것으로 연습하면 여러분 실제로 모의고사를 볼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이 텍스트 자체가 가장 좋은 우리 학습 자료이기 때문에 습득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독서를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문단 체크해 가면서 읽으면 도움이 되고요. 각 문단에 혼자 공부할 때는 중심 내용이 뭔지 체크해 가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네 번째는 중심 내용을 체크하면서 읽었으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메모하는 식으로 써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요. 연습할 때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빠르게 전체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가와나 두 지문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지문 볼게요. 신경과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동일론에서는 정신상태를 뇌의 상태와 동일하고 봤다. 자, 그럼 동일론은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뇌의 상태를 다루고 있는 어떤 이론인가 봐요. 자,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다른 내용이 나올 거예요. 동일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정신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은 동일론을 부정하고 기능주의가 등장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론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 그 비판의 내용이 뭐냐? 정신 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비판. 그러니까 동일론은 정신 상태가 물리적 상태와 같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비판하면서 기능주의가 등장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의 중심 내용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바로 기능주의가 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신과 물리적 상태가 동일한 건 뭐고 동일하지 않은 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 문단 가볼게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이 문단을 읽어봅시다. 정신 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게 누구의 입장이었어요? 기능주의의 입장이었잖아요. 자, 위의 내용 가져와 보고 기능주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를 상상해보자.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외계인이 있다고 하자. 외계인의 몸은 신경세포 대신에 수많은 파이프가 관통하고 있고 전달되는 물의 압력에 의해 어떤 밸브는 열리고 어떤 밸브는 닫히는 방식으로 고통을 느낀다. 누가요? 외계인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로봇이 발명되었다고 보자. 기능주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기능주의와 관련하여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살펴볼 때 외계인 로봇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고 가정했어요. 하자. 가정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유추해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로봇이 발명되었다고 하자. 그 로봇은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실리콘 칩과 전선이 작동하여 고통을 느낀다. 외계인이나 로봇은 우리와 정신 상태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고통을 구현하는 물질은 인간의 뇌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정신과 물리적 상태는 뭐래요? 정신 상태는 고통을 느끼는 거고 물리적 상태는 뭡니까? 물질인 뇌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기능주의는 1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동일론에서 말하는 정신과 물리적 상태가 같다고 보는 것을 비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주의는 정신 상태와 물리적 상태가 다르다. 왜냐하면 이렇게 외계인과 로봇의 고통을 가정해 볼 때 고통은 똑같이 느껴. 즉 정신 상태는 같대. 그런데 물리적 상태인 이 몸의 상태는 다르다는 거죠. 그 몸은 뇌가 될 거예요. 뇌. 자, 이를 통해 정신 상태는 뇌의 상태와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해줬죠. 정신 상태는 뇌 상태와 같지 않다. 누구의 주장이요? 기능주의 입장. 그죠? 자, 동일론에 옳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기능주의는 동일론의 주장과 달리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나 앞에 상상에서 나오는 외계인, 로봇 모두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정리해주는 부분이니까요. 이를 통해서 정신 상태는 뇌 상태에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은 기능주의가 주장한 것이고 동일론이 옳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왜요? 동일론에서는 물질과 정신이 일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기능주의는 동일론의 주장과 달리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간이나 앞에 상상에서 나오는 외계인 모두 똑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정신이 중요하지 어떤 물질, 어떤 뇌구조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기능주의에서 정신은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인과적 역할로서 정의된다. 그러니까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출력하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기능주의에서는요. 가령 예를 들어 고통은 누군가가 꼬집으면 아야라는 소리를 내며 몸을 움츠리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때 인과적 역할을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뇌의 신경세포, 로봇에게는 실리콘칩 이게 신경세포, 실리콘칩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신은 뭐인 거예요? 아프다고 느끼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3문단 봅시다. 기능주의는 철학의 심신 문제, 몸과 마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넘어,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인공지능 연구를 촉발시키고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까지 했다. 의예요. 그죠? 이 기능주의 연구가 갖는 현대사회의 긍정적 요소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인간의 뇌 구조가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나 재료는 달라도 돼. 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인간과 뇌 구조가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구조나 재료는 다르더라도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기능주의의 의인데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기능주의는 인간과 구조나 재료는 다르더라도 위에서 말한 로봇이나 외계인 그들은 구조가 다르죠. 뇌 구조. 즉 물리적인 면이 달라요. 그런데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낀다. 그러니까 정신 상태. 정신 상태는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신 상태는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물질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반응이 들어가면 어떤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문단에서도 말했죠.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거고 따라서 기능주의는 인공지능 연구를 촉발시켰다.
인공지능 연구 시작에 기여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기능주의와 동일론을 비교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데 봐요. 자, 동일론에서는 정신 상태와 물리적 상태가 동일하다고 보았어요. 이게 동일론의 입장인데 기능주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정신적 상태와 물리적 상태가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어떤 특정한 입력이 들어올 때 특정한 출력,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정신 상태라면 정신 상태를 구현하는 물질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주의는 인공지능 시작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동일론과 기능주의 입장을 한번 대조해 봅시다. 동일론에서는 정신과 뇌의 상태는 같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정신 상태는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 상태의 구현은 뇌에 의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요.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정신과 뇌의 상태는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신 상태의 구현은 뇌가 아닌 다른 곳으로도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능주의에서는 정신 상태는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이제 1문단의 중심 내용이었다면 2문단에서는 인간과 로봇과 또 외계인은 정신 상태를 구현하는 방식은 달라요. 그러나 모두 정신 상태는 동일하다고 했죠. 그것을 가정하여서 설명하였어요.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어떤 출력을 내보내는 인과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신적 상태는 이 정신의 상태는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신 상태를 구현하는 물질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문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두 개 문단, 이 문단이 아니고 제시문 나를 봅시다. 두 개의 제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두 제시문 사이에 분명히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모국어가 영역이고 모국어가 영어이고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폐쇄된 중국어 방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가문단에서도 기능주의 관점을 설명할 때 가정하여 설명한 것 떠오르나요? 그 다음, 그 방에는 중국어 글자들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고 중국어로 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칙들을 담고 있는 영어로 된 규정집이 있다. 이 규정집의 규칙들은 상자 안의 중국어 글자들을 문장 규칙에 따라 배열하여 문장을 만들게 하여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다. 이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에게 중국어로 된 질문이 주어지면 그는 규정집의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답을 찾아 밖으로 내보낸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모국어는 영어인데 중국어 방에 사람을 들여보낸 후에 실험을 실시했대요. 이 중국어 방에는 글자들이 들어있는 상자와 규정집이 들어있고요.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국어로 된 질문을 주면 그 규정집의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답을 내보내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문단 볼게요. 설은 이와 같은 가상의 중국어 방 사유 실험을 통해 질문을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설은
어떤 사람이겠네요.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이에 대한 설의 대답은 이해하지 못한다이다. 그러니까 이 설이라는 사람은 중국어 방에 있는 모국어인 영어인 사람이 어떤 질문에 중국어로 된 질문에 중국어를 답한다 해도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설은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규칙에 따라 계산적 기능을 수행하여 질문에 답변을 내놓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인공지능 역시 이와 같다고 본다. 그럼 강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인데 자,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즉 AI인데 스스로 판단하는 AI를 말하겠죠. 그럼 이 AI도 역시 규칙에 따라 명령을 수행할 뿐 인간과는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심리적인 차원이나 마음을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설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주장한다. 그럼 이것은 뭘까요? 바로 일문단에서 말한 정신 혹은 심리적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제시문나에서 어떤 예를 들었어요?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답을 도출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설은 답을 도출해 냈다 하더라도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도 답은 낼 수 있지만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럼 여기서 중국어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인간의 정신이 되는 거죠. 추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강한 인공지능은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설에게 컴퓨터가 계산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중국어 방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 네, 여기 이제 해설이 있네요. 규정집은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규정집은 프로그램이다. 강한 인공지능의 프로그램이죠. 중국어 글자가 가득 든 상자는 데이터베이스, 강한 인공지능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 컴퓨터는 데이터의 모양만 보고 데이터를 1과 0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한다. 설은 이런 점에서 컴퓨터는 기호를 순전히 그 모양만 보고 식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문단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설은 이 중국어 방의 실험에 대해서 똑같은 답, 맞는 답을 도출어내더라도 정신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컴퓨터도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설에 따르면 이게 설의 주장이죠. 문장 규칙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고 그러면 필요 조건이란 얘기죠.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문장 규칙에 따라 언어 기호와 그 기호가 지시하는 의미들을 배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 필요 조건을 이 AI는 이 컴퓨터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차지 않니? 라는 문장은 창문을 닫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문장 규칙을 사용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겉으로 드러난 문장 규칙은 물음이죠. 그죠? 물음이에요. 질문인데 실제 내포적인 의미는 뭐죠? 문 좀 닫아달라는 거죠. 실제 내포적인 의미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형식의 차이를 AI 컴퓨터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인간의 마음을 흉내내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 인간의 마음을 지닌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한 설에게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을 설이 처음 구분했나 봐요. 그에게 중국어 방논증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 중국어 방에 대한 가정은 누가 한 것이죠? 설이 한 것이네요. 그렇죠? 기능주의자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특정 기능의 컴퓨터 기능을 실행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죠. 왜? 정신과 물질은 같다고 했고요. 어떤 출력값을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진료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거죠. 설은 이 생각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을 중국어 방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다고 주장했다. 중국어 방 논증은 이후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주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설은 제시문 가에서 말한 기능주의 입장을 뭐 한 거예요? 비판한 것이 되네요. 자, 그러면 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기능주의자와 설의 차이점이죠. 자, 기능주의자는 마음과 정신과 뇌의 상태가 같다고 봤어요. 그럼 이것은 자, 설이 말한 것에 따르면 강한 AI는 마음과 정신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설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뭘 예로 들어서요? 중국어 방의 예를 들어서 중국어 방에서 뭐라고 했어요? 뭐 질문을 던지면 답은 할 수 있지만 모국어가 아닌 모르는 중국어를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강한 인공지능 역시 어떤 것을 입력하면 맞는 답을 출력해낼 수는 있지만 규칙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 그 이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항상 관점의 비교, 사실의 비교,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했다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번 비유적인 표현은 대부분 나오지 않죠. 얘는 독서, 비문학 파트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가정이 나왔죠. 가에서도 가정이 나왔고 로봇과 이렇게 비교하는 거 나에서도 중국어 방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장을 이끌어냈죠. 자, 그러면 가에서 기능주의자들의 주장은 뭐였어요? 정신과 물질은 동일한 것이고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나문달에 나온 설은 중국어 방 논증을 사례로 들어서 가정하여서 강한 인공지능은 명령대로 수행한 것일 뿐 그 이면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3, 4, 5번이 왜 틀린지 봅시다.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지 않았고요. 질문의 형식도 없었어요. 물음표가 나오지 않았죠. 이론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실제 사례. 자, 여기 가정했고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한 건 아니고 주장만 했죠. 이렇게 풀면 되시겠고 2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사실 내용 파악이죠. 내용 일치 문제예요. 기능주의의 학문적 의의 마지막 문단에 나왔어요. 항상 의의는 마지막 문단에 나올 수밖에 없죠. 2번 기능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1문단에 나왔네요. 정신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비판은 동일론을 부정하고 기능주의를 등장하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3번 중국어 방논증이 외면받는 이유 전혀 아니죠. 누가 외면했다고 안 했고요. 설이
강한 인공지능과 인간의 정신 상태는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어 방을 가정하여 설명했습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얘기했죠. 입력한 대로 한다고요. 5번 정신상태 구현에 대한 동일론의 입장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보기는 기억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기능주의자 정신은 뭐뭇으로 정의된다고 그랬어요. 뇌의 상태와 동일하게 구현된다 라고 했네요. 여기서 뇌의 상태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그런데 기능주의자는 정신은 물질과 동일하게 구현되지 않는다고 했죠. 동일하게 구현된다고 말한 것은 맨 처음 동일론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기억 볼게요. 여기 들어갈 말. 자, 어떤 입력이 들어오든 같은 출력을 내보내는 프로그램이다. 자,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같은 출력을 낼까요?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어떤 출력을 내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로봇이나 혹은 뭐 외계인의 같은 경우 모두 다 뭘 느껴요? 어떤 출력을 느끼죠? 고통을 느낀대요. 어떤 충격을 주면. 그건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A에 입력을 주면 A 다시에 출력을 주고 만약에 B에 입력을 주면 B 다시에 출력을 받겠죠. 그래서 얘도 틀린 말이네요. 그 다음 니은으로 넘어가니까 봅시다. 그러므로 적절한 입력과 출력의 프로그램을 가진 컴퓨터는 인간의 정신이 가진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제시문에서요. 그 다음 설의 입장에서 봅시다.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뭐 때문에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자, 말할 수 없다고 한 거 맞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컴퓨터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일 뿐이고 그 이면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번 선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규정집을 통해 중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니죠. 거기서 문화를 배운 게 아니고 특정 출력 방식을 그죠? 어문 규정집에 들어 있는 것을 익혔을 뿐이죠. 그다음 니은 단순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죠? 맞는 답을 그죠? 맞는 답을 내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고요. 강한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맞는 답을 출력할 수 있겠네요. 5번. 문장 규칙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나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중국어 방문증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왜냐하면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주었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선지 2번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규칙에 따른 답변만 내어놓기 때문에 약한 인공지능과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설은 강한 인공지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어 방을 가정하여 설명했죠. 3번 중국어 방 논증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내용이 있지 맞고요.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어를 순전히 글자의 모양만 보고 식별한다고 그랬죠. 규칙에 따라.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기호가 지시하는 의미의 배열만 이해할 뿐 중국어 문장에 내포된 의미는 알 수 없다고 했죠. 컴퓨터 강한 AI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요. 6번에서 10번은 비슷한 문제일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